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무역 계약 내용이 되겠고요. 무역이 2강이 되겠습니다. 2강. 자, 무역 계약의 중요성과 무역 계약의 종류, 그 다음에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쭉 진행해 나갈 텐데요. 자, 무역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무역 계약은, 자, 무역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의 상거래하고 약간 다르게요. 국제 상거래 관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지에 있는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뭐 지불하고 물건을 바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격지 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보니까 좀 약간 절차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위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대가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가도 좀 봐야 되죠. 그래서 무역관리에서 여러 뭐 내용과 절차상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돈은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무역 쪽에서 보시면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의 큰 틀로 보면은 국내 거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자의 제한이죠. 오퍼에 대해서 수입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수입자의 주문에 대해 수출자는 주문 승낙에 대해서 이제 물건을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를 우리가 무역이라고 부르는데 무역계약의 중요성을 보시면 양 거래 당사자가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요. 계약 당사자가 따라야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분쟁을 갖다 처리하는 그런 조항도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으면 설사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따르자. 그래서 뭐 분쟁으로 따지면은 우리 ERP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요. 분쟁은 뭐 조정이라는 해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해져서 그걸 따라서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오퍼에다가 다 정해서 우리가 적어 놓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무역 계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건별로 계약하는 걸 개별 계약이라고 불러요. 개별 계약. 개별 계약 같은 경우에는 건 바이 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문 자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를 뭐 건건이 이렇게 거래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계약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괄 계약입니다. 얘가 좀 중요하죠. 포괄 계약은 좀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 조건을 협정한 후에 상호 협의점에 도달했을 때 그걸 문서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는 게 만들어진다. 즉 거래를 빈번히 하다 보니 우리 매번 거래할 때마다 개별 계약으로 계속 확인하면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니 우리가 거래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만든 일반 거래 협정 조건서에 의해서 그냥 거래를 하자라고 번거로움을 없애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점 계약이 있습니다. 독점 계약. 자, 독점 계약은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기업 간의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독점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환함으로써 독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한번 체크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긴 제가 안 넣었는데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사항에서는 무역 거래 당사자들 당연히 서명 들어가야 되겠죠. 당사자라는 건 뭐냐면 무역을 실제 진행하는 사람들을 수출자, 수입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당사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계약 확정에 들어가는 문헌들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기간도 계약서가 유효기간이 존재하겠죠. 그 기간을 지나면 그 계약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자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무역을 배우시다 보면 품질 조건이 있어요. 어떤 품질 조건을 할 거냐. 표준품을 기준으로 품질 조건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견본품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샘플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를 기준 잡아서 품질 조건을 정할 거냐 등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량 조건도 있고.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포장은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죠, 포장도. 왜? 배를 타고 많이 바다를 건너오다 보니까 포장이 잘못되면 우담 손실이란 걸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약 이행사항에서 선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실어줄 거냐 이거죠. 뭐 벌스텀이라든가 프리아웃, 프리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 ERP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나오냐? 얘는 무역 영어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잘 안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그 명시만 돼 있고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무역을 배우시고 더 무역 영어라든가 물류관리사의 국제 물류론으로 가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보험 조건도 신약관, 구약관이 있는데요. 신약관은 ICC A, B, C가 되죠. A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C로 가면 갈수록 보장되는 게 덜 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불이행해 보면 불가항력, 그렇죠.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임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중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중재를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정형거래 조건이라 해서 인코텀즈가 있죠. 그리고 중거법들 이런 것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본 상품 자체, 계약 이행, 계약 불이행, 정형거래 조건 등을 갖다가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예요. 근데 얘는 위에서 한번 얘기했어. 그죠? 포괄계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는 언제 쓰는 거냐? 포괄계약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공통적인 무역 거래에서 두 당사자 간에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공통적인 내용을 갖다 문서화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거래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죠? 포괄계약. 그리고 포괄계약을 할 때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을 해서 협정서를 작성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요. 정형 거래 무역 조건이란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역 계약서에서는 가격, 비용 부담, 물품의 인도 장소, 소유권, 위험의 이전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 정형적인 무역 조건이 있기 전에는 거의 다 나라마다 관습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는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표준화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통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맨날 이거 갖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는 왜 이렇게 하냐 해가면서 싸우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사용해야 될 통일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인코텀즈는 약자입니다. International Rule for the Interpretation.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약자를 쭉 떼서 마지막에 Overtrade Terms까지 해가지고 약자를 빼다 보니 인코텀즈라는 게 형성이 됐다 하더라고요. 크게 이 약어를 갖다가 보진 않아요. 그냥 인코텀즈는 인코텀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제상호회의소가 무역계약에 있어서 각국의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목적으로 1936년에 제정한 국제규칙으로서의 문서예요. 그래서 화물의 인도라든가 장소,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그 다음에 운임, 보험, 통관, 관세 지급, 그때의 매매 계약 당사자, 즉 수출자와 수입자가 어떤 각각의 의무를 조건마다 질 것이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는데 개정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쓰고 있어요? 인코텀즈 2020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코텀즈 2020을 쓰는데 여기서는 무형의 재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형의 재화는 포함하지 않고요.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정의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조건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 자, E그룹이 있고요. E그룹, 그 다음에 F그룹, C그룹, 그리고 D그룹이 있습니다. 크게 그룹을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 그룹을 나눌 때 E그룹은 EXW가 여기 들어갑니다. 공장 인도 조건이라 하죠. 즉, 수출자는 물건을 갖다가 그냥 바로 자기 창고라든가 옆에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수입자가 와서 알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공장 인도 조건이라 하죠. 그리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자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거꾸로 수입자의 최대한의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 조건이 있죠. F 조건. F 조건 같은 경우에는 FCA, 그 다음에 FAS, 그리고 FOB라는 조건이 여기 들어갑니다. 즉, FCA 같은 경우에는 프리 캐리어예요. 캐리어. 즉, 운송인에게 주면 자유로워졌다. 누가? 수출자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운송인 인도 조건이고요. Free alongside ship입니다. 여기는 FAS는 alongside ship입니다. 즉, 선측 인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FOB는 Free on board죠. 즉, on board. 그 본선에다가 딱 올려만 놓으면 자유로워진 겁니다. 누가? 수출자가. 그죠?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F 조건이고요. C 조건이 좀 중요합니다. 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위험과 운임과 이 분기점이 얘만 틀려요. 그 나머지 조건들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거의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C 조건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약간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CFR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CIF, 그 다음에 CPT, 그리고 CIP라고 하는 4개의 조건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CFR하고 CIF는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해상에서 쓰여요. 해상. 그 다음에 얘 두 개는 어디서 써요? 그럼 복합운송에 쓰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복합운송,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을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F는 운임을 뜻합니다. 운임. 해상에서 운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CF라는 운임 포함 조건이고요. 여기서 이 F는 똑같이 운임인데 I는 인슈어런스, 보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CIF 같은 경우에는 보험 플러스 운임까지도 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PT는 뭐예요? CPT는 여기서는 운송비 지급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CIP도 마찬가지 운송비 플러스 보험까지도 내주겠다라는 게 C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D 조건인데요. D 조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DAP, DPU, 그 다음에 DDP가 있습니다. 옛날에 마지막에 터미널로 시작된, 터미널로 끝나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2010년 버전까지도. 그래서 터미널 자체가 애매하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 개로 정리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DAP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배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운송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at place, 지정된 장소까지. 그 다음에 DPU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갖다 주는데 이 U가 뭐냐면 언로드야, 언로드. 그러니까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DDP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관세까지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듀티 페이드예요. 그래서 딜리버리 해주는데 관세까지 지급해 주겠다. 그럼 얘는 얘와 반대되겠죠.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수입업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수출자가 갔다가 수입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도 다 통관까지 거쳐서 갖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DDP 같은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최소한의 의무, 그 다음에 수출자의 최대한의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운송 수단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우리? 여기서 해상과 자, 복합 운송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복합 운송으로 나눠볼까요? 자,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앞에 FAS, 그죠? 선측이잖아, 선측. alongside ship이죠. 그래서 선측이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해상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매도인이 물건을 선적이 가능한 상태로 선적항의 선측에 인도되면 위험과 비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FOB. FOB도 온보드잖아요. 그죠? 배 위에 갑판에 올려놨다는 얘기죠.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고 본선 난관을 통과해서 온보드 했을 때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넘어간다는 거고요. CFR은 뭡니까?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 비용과 지정된 목적원까지 운임을 지급하며
선적, 항, 본선, 난간을 통과했을 때 지금 본선 난간, 본선 난간 하는데 2020 되면서 온보드로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험과 비용이 같이 넘어간다 뜻이에요. CIF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뭐라고요? 운임 보너스 보험을 갖다 넘겨주겠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와 뭐가 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위험과 비용이 같이 옮겨갑니다. 근데 요 두 개는 좀 상이에요. 상이에요. 왜? 비용을 갖다 운임을 도착지까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운임은? 그죠? 운임은 매도인이 부과하는데 위험의 책임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매수인이 지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어떤 분들이 보험을 들어주니까 책임을 매도인이 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비용만 운송비와 보험료를 내주는 거고 책임은 어떻게 했다? 책임은 그죠? 매도인으로 넘어갔다는 거. 매수인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책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운송은 나머지 게 다 복합운송이 되겠죠. EXW 공장인도 조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CA 그죠? 운송인 인도 조건. 그 다음에 CPT 운송비 지급 조건. 그 다음에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 그 다음에 DAP 이건 뭐예요? 지정 목적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DPU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DDP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상운송과 복합운송 ERP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운송순환에 따른 인코텀즈의 분류 중에서 해상운송이 아닌 것은 그냥 섞어요. 아니면 복합운송이 아닌 것은 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다음 중 뭐 예를 들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른 그룹은 그럼 답은 얘죠. 답은 얘예요. 그래서 얘가 예전부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야. 종류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운송수단에 따른 분류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인코텀즈 하면서 인코텀즈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정해진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구분만 하면 되면 돼. 자, 우선은 제가 EXW는 자, 비용의 분기점은 어떻게 될까? 비용의 분기점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위험의 분기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게 보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EXW 좀 맞춰서 쓸게요. EXW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작업장, 즉 매도인이 갖다 놓으면 끝이야. 매도인 작업장에서 비용이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매도인의 작업장에서 위험의 분기점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최소한의 의무. 누구의? 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두 번째 FCA 같은 경우에는 어디예요? 그 수출국이 지정 장소에서 넘어가겠죠. 그죠? 프리캐리어니까 운송인한테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그 지정된 장소가 있는 거겠죠. 그럼 얘는 위에 있는 EXW 더하기 뭐 하면 돼요? 그죠? 운송비, 인도 장소까지 운송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관 비용까지 처리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FAS입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이죠. 그래서 선측 인도 조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선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FOB는 어떻게 해요? 본선 인도죠. 본선이죠. 본선. 자, 그 다음에 CFR은 여기가 중요해요. CFR 같은 경우에는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다 보니까 비용의 분기점은 수익국 어디까지예요? 목적항까지죠. 목적항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의 분기점 그죠? 본선에 가면 본선에 올려지면 끝나는 거야. CFR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CIF일까요? CIF는 여기 목적 가격 운임에다가 여기다 뭘 더하면 돼요? 더하기 보험료 해주면 되겠죠. 보험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본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CPT도 마찬가지죠. CPT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예요? 얘는 복합운송이다 보니까 항구가 없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본선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이제 CPT 같은 경우는 지정된 장소까지죠. 지정된 장소. 자, CPT. 그 다음에 보시면 CIP도 마찬가지예요.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기다 뭘 더한다고요? 그 보험료. 지정된 장소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죠. DAP. 자, DAP, DPU, 그 다음에 DDP 세 개 다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예요. 누가? 비용의 분기점이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가면 됩니다. 비용은. 그럼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기는 근데 누구는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DP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DPU는 이제 매도인에게 양하라는 게 뭐예요? 물건 내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양하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인코텀즈가 되게 복잡하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ERP는 인코텀즈를 좀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을 나눴을 때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의를 물어봅니다. 해당되는 이 내용이 보기가 설명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룹을 분류했을 때 이 그룹에 대한 설명이 어떤 그룹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식으로밖에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다른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코텀즈를 한번 알아봤고요. 물론 온라인 강의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오프라인 강의는 하나하나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 한번 볼 거거든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에서 보니까 혹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학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